KF-21 전투기 120대 개량 확정. J-31 전투기 7대를 순식간에 잡은 한국. 또 세계 1위. 중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계획. KF-21 전투기 9단계 실전 투입 시작. 그렇다면 이론상 KF-21의 성능은 J-20 바로 다음인가? 해당 한국의 스텔스기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4.5세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나 이것이 쉬워 보여도 가능한 국가는 몇 되지 않고 그 특별한 경우에 한국이 포함된다. 이전까지 한국은 FA-50 경공격기 또는 훈련기밖에 만든 적이 없어서 필자도 한국이 이렇게 한 번에 다양한 형태의 KF-21을 생산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현재 한국은 단자형, 복자형, 함재 기형까지 개발할 계획인데 그 개발 속도가 매우 인상적이다. 2021년 4월에 생산 라인에서 제1호기가 나온 이후 1년 이상 문제점들을 바로잡은 KF-21은 2022년 7월 19일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제2호기와 3호기도 첫 비행에 성공하더니 곧 초음속 비행도 성공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KF-21이 첫 복자형 5세대기이며 J-20과 KF-21을 비교하면서 두 기체가 같은 수준이라고 여긴다. 또한 유무인 체계와 전자전 기능도 탑재할 것이라는데 사실 어린애 훈련기에 가까운 KF-21에 비하면 J-20의 로열 윙맨 수준은 매우 성숙하다. KF-21은 쌍발 엔진 중형 기체이고 기체의 각적 형상은 F-22의 축소 복제판처럼 보이는데 이는 물론 미국 기술이 광범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모든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기에 KF-21은 내부 무장창을 위한 공간을 남겨뒀고 그 결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처럼 반매립형 무장창 형태에 불과해졌다. 그러므로 성능 측면에서 5세대기와 비교하면 KF-21은 한 단계 아래인 4.5세대기라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중국, 미국, 러시아의 최상위 전투기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5세대기 개발 돌풍으로 많은 국가들이 제작하여 하늘에 띄우려 했는데 그 기체들과 비교하면 낮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5세대기 바로 아래이고 종합적인 성능은 F-35와 F-16 사이에 있다. 미티어 같은 중거리 미사일도 사기를 탑재할 수 있고 날개 아래에는 추가로 6개의 하드포인트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2기의 아이리스트 미사일, 2기의 제이담 정밀유도탄, 2개의 외부 연료통을 탑재할 수 있다. 최고 속력은 마하 1.8. 최대 탑재 중량도 7.7톤에 이르므로 미국 유럽제 최첨단 전투기에 비견될 정도이다. 블록 1에서는 공대공 능력만 있지만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능력도 추가될 것이며 스텔스 성능을 희생할 경우엔 다목적 전투기로서도 나쁘지 않다. KF-21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8조 6천억 원으로 약 1,100억 엔 정도이다. 시제기 6대를 만드는 데 5년이 걸렸고 개당 6,500만 달러, 약 4억 2천만 KN 정도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4세대기 수준이지만 가격 측면에서 볼 때 2억 달러가 넘는 나팔보다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가성비도 매우 높고 추가 개량 여지도 많다. 한국은 KF-21을 완전한 5세대기로 개량할 예정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 왜냐하면 기술들의 출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으로 일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8개국 연합이라 부를 정도이다.
KF-21의 설계는 미국과 스웨덴이 담당했고, 사출 좌석은 영국의 마틴 베이커사가 제공했다. 탑재 부품들과 F-414 엔진도 미국제이며, 무장창과 알스트도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제공했다. 제동 장치는 스페인, 사격 통제 체계와 통신 안테나는 영국, 핵심 아셀레이더는 이스라엘제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들여온 기술들을 잘 호환시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관건인데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이렇게 온갖 곳에서 끌어모아 만든 조합품은 껍데기만 멋져 보일 뿐 실제로 좋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비록 복자형이 개발되어 첫 비행에 성공하고 향후 전자전과 로열 윙맨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KF-21의 국산화율은 65%에 불과하다. 한국은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전체적인 스텔스 성능이 향상된 기체를 2032년에야 실전 배치할 예정인데 이는 기술력 부족 때문이다. 그러므로 KF-21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성능 과장, 심지어 J-20 다음 가는 복자형 5세대기라는 홍보와 달리 한국은 미국 기술의 도움 없이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 북한 대남 적개심 끌어올려 냄제트세대 길들이기 박차. 북한은 3일자 노동신문 보도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괴뢰 한국을 징벌할 천만 인민의 분노가 분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각지의 계급 교양거점을 찾는 청년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도발 행위에 분노한 청년 세대가 스스로 체제선전 시설을 방문해 멸적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에도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전국적으로 140여만 명의 청년 인민들이 군대 입대 및 복대를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청년들의 입대 탄원 및 서명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오곤 했다. 이번에도 역시 외부의 적을 내세우는 여러 사건을 부각시켜 주민들을 결속하고 당이 추진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방침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당국이 유독 청년 세대의 분노와 복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성세대보다 비교적 체제 수능도가 낮은 북한 2030세대의 충성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MZ인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에 태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다. 이들은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 속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팔며 시장 경제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고 외부 정보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장마당 세대는 북한 체제 유지의 변수로 여겨지곤 한다. 특히 올해 들어 대북전당과 대북확성기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이 한국의 체제와 문화에 눈을 뜨는 것 아니냐는 당국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매체를 통한 단순 사상교육을 넘어 법을 통한 강력한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 상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 모호법 등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이러한 교육과 통제 전략을 통해 장마당 세대가 미래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상적 문화적으로 안정화시키고자 하지만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이번 러시아 파병 역시 젊은 세대를 동요시키는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타국 전장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면 북한 내 청년 세대의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또 해외에 파견된 젊은 군인들로부터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역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3. 서울 온 이후 외교안보 고위 대표, 한국의 우크라 군사지원 희망. 첫 한국 기후 전략대화 참석차 방한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4일 한국이 기존의 인도적 지원 외에 군사 원조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광범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과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상당히 확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그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러시아는 어떤 식의 도움이든 절박하게 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사 지원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뒤 X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존적 위협이며 대한민국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단결하고 있으며 나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러시아는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데 이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핵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러시아가 지지에 채택됐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다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7일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